저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날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회장실 창가에서 최도연 회장은 새로 고용된 운전기사 김우석의 셔츠 틈 사이로 번쩍이는 무언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작고 오래된 은목걸이였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은 곧 목걸이 안쪽으로 향했다. 사진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고 찢어진 흑백 사진. 그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단정한 단발머리 여인, 그리고 웃고 있는 7살 남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순간 최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 설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보려 다가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고통이 다시금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바로 그 모습은 35살의 자신과 고인이 된 아내, 그리고 30년 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민준이었다. 이게 38회 전 나주에 들녘에서 1986년 봄 전라남도 나주. 아직 논밭 사이로 경웅이 소리가 들리던 시절. 최도연은 가난한 배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최형수 씨는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농부였다. 도연아, 배나무는 사람 마음이랑 똑같다. 정성 들인 만큼 달고 튼튼한 열매가 열린다. 그 말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은 새벽 5시면 과수원으로 향했다. 등에 지게를 메고 밭을 메고 잡초를 뽑고 물을 길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도연의 고등학교 졸업식 하루 전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결심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혼이 깃든 나주 배를 가장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땀으로 맺은 첫 열매 22살.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나무 40그루를 시작으로 그는 정성으로 배나무를 돌보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새벽까지 배수로를 점검했고 가뭄이 들면 지게로 수백 통의 물을 나르며 나무에 물을 주었다. 병충해가 돌 땐 밤새 곁을 지키며 나무집 하나하나 살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배는 당도에서 타 농가를 압도했다.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전라도 전역의 도매상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다. 75세가 되던 해 그는 나주농협 청년농부 최도연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한 송이의 꽃처럼 따뜻한 여인 이지연을 만났다. 이지연. 작은 약국의 큰 미소지연은 나주 읍내에서 조그만 약국을 운영하던 여성이었다. 도연과는 농민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의 손에 있는 거칠어진 굳은 살과 새벽 배송을 끝내고 들린 약국에서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농사라는 게 정성으로 하는 거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진심 없이 건네면 낫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봄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혼례를 올리고 고사리 손으로 만든 배추김치와 나물로 상을 차렸다. 그날 지연은 꽃신을 신은 새색시였고 도연은 온 마을의 자랑스러운 청년이었다. 새로운 생명, 민준의 탄생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아침부터 들뜬 얼굴로 과수원을 정리했다. 그날 밤 민준이 태어났다. 지연이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두 사람의 희망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해요. 민준이 자라면서 도연의 삶은 더욱 충만해졌다. 아침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과수원을 돌며 배나무를 보여주었다. 이건 네가 태어난 해에 심은 나무란다. 너처럼 튼튼하고 달콤하게 자라고 있어. 민준은 웃었다. 그 웃음이 도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민준이 7살이 되던 해 봄 도연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 한강푸드에서 그의 배를 전국 유통망에 올리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최 회장님, 귀하의 배는 품질과 당도 모두에서 최상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 납품은 다음 달 초로 하죠. 계약이 체결되던 날 도연은 마을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들떠 있었다. 아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은 처음이잖아요. 괜찮겠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세 식구 서울 구경도 할 겸 겸사겸사 다녀오자고. 도연은 민준이 서울의 큰 백화점을 보고 신기해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리고 그해 4월 10일 그들은 낡은 1톤 트럭에 배 상자를 싣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사고의 날 전라선 고속도로 전고 무렵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엄마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엄마 서울엔 진짜 지하철이 땅 밑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타보자. 아빠 서울 백화점엔 로봇도 있어요? 하하, 그건 가봐야 알겠지. 그렇게 웃음이 가득하던 순간 앞쪽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다. 여보, 아빠, 충돌.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숨이 막히는 고통. 이 다시 깨어난 세상 15일 후 최도연은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의식은 흐릿했고 머리는 멍했다. 그리고 그의 곁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처음 물은 말은 단 하나였다. 우리 민준이는요? 간호사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잠시 뒤 주치의가 들어와 중대한 사실을 알렸다. 최 선생님,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 안에서 반복 재생되듯 울려 퍼졌다. 사라진 아이 며칠 후 몸을 가눌 수 있게 된 도연은 또다시 물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은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고 직후 아이는 외상이 거의 없었고 인근 보육시설에 임시보호 조치했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와 주세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맡긴 보육원은 허가받지 않은 민간시설이었고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곳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이 아들을 찾는 100951 그 후 3년. 최도연은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아들을 찾아 전국을 돌았다. 경찰서 방송국 아동실종센터 사설 탐정. 민준의 사진 수천 장을 들고 수많은 도시를 돌며 외쳤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시간은 냉정했다. 유일한 단서는 동네 주민의 증언. 비 오는 날 밤 담을 넘어 나가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못 봤죠. 또 다른 목격자는 말했다. 트럭 기사 아저씨가 아이를 태워 떠나는 걸 봤어요. 도연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끝없이 오갔다. 손바닥엔 상처가 생기고 발 뒤꿈치는 갈라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과수원으로 3년 후 그는 돌아왔다. 과수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배나무는 병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삽을 들고 밤에는 민준의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다. 민준아, 어디 있니? 아빠가 널 꼭 찾을게.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그의 눈가는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젊은 운전기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 그리고 익숙한 눈빛. 회장님, 오늘부터 운전을 맡게 된 김우석입니다. 그 순간 기억 속에서 멈춰있던 사진 한 장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1986년 그날 밤, 비는 사정없이 내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축축하게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낯선 트럭 짐칸에 숨듯이 올라탔다. 그 아이의 얼굴엔 멍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름이 뭐냐? 트럭 기사는 거칠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다. 기억도 없었다.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강원도의 작은 읍내 보육원에 넘겨졌다. 이름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아이. 김우석이라는 이름은 그날 보육원 원장이 임의로 붙인 것이었다. 네 기억의 단절 아이들은 그를 이상한 애라 불렀다. 울지 않고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은 딱 한마디였다. 이 엄마. 보육원은 삭막했다. 철제 침대 묵은 냄새가 밴 교복 규칙과 훈육만 존재하는 공간. 우석은 매일 벽을 보며 앉아 있었다. 왜 말을 안 하냐, 바보야? 어른들은 그의 말 없는 태도를 불편해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돌렸다. 네 기억은 필요 없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보육원에서는 그에게 지워야 할 것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기억은 약점이야.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 지금만 잘 살면 돼. 그 말에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누군가 자신을 불렀던 목소리, 따뜻하게 안아주던 손길, 향기로운 비누 냄새가 나던 여인의 품, 그 기억들은 흐릿하게 마치 꿈처럼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이에 성장과 외로움 시간은 흘러렀다. 중학생이 된 우석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운동을 시작했고 학교에선 성실한 모범생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 지워진 존재.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다. 남들보다 일찍 철들었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운전을 배웠다. 하루 빨리 자립하고 싶었다. 이름 없는 자신에게 정해진 길은 없었다. 이 뜻밖의 사랑과 상처 27살 우석은 한 카페에서 일하다가 한 여성을 만났다. 서미영. 그녀는 따뜻했고 말이 많았으며 우석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와의 사랑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결혼은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영은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우석은 미영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일을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미 운전기사로서의 삶 그 후 그는 직업을 바꾸었다. 기업 운전기사로 일하며 매달 성실하게 돈을 벌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휴일마다 준호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존재 이유였다. 어느 날 새로운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국내 최대 배농장 법인 회장 운전기사 모집. 성실성, 침착성 중시. 그는 지원서를 냈다. 이름 김우석 나이 38. 그는 몰랐다. 그 지원이 그를 운명처럼 잃어버린 시간 앞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운전을 맡게 된 김우석입니다. 봄의 마지막 찬 기운이 아침 공기에 남아있던 날 최도연은 젊은 청년 하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38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정중한 인사와 예의 바른 눈빛. 도연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나치금을 느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수천 명을 만나온 삶 누군가와 닮은 느낌이 드는 건 흔한 일이었다. 오늘은 과수원 본장에 함께 가보세. 예, 회장님. 오, 공감이라는 낯선 연결 김우석은 예상 이상으로 유능했다. 회장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했고 과수원 일정도 스스로 메모해 정리해 두었다. 특히나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과거의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릴 때 배나무 밑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 그때 저도 어릴 적에 외할아버지 댁 과수원에서 배를 따본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 나이쯤 되었겠지. 살아있었다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일부러 말을 줄였고 김우석 역시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하기 힘든 신뢰가 자라났다. 네 폭우 속에서 드러난 진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런 폭우가 과수원을 덮쳤다. 김우석은 우산을 들고 달려와 회장의 머리를 가려주었다. 그 순간 셔츠가 젖으면서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은색의 오래된 목걸이, 그 안에 바랜 사진 한 장. 도연의 숨이 멎을 뻔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게 남은 유일한 물건이죠. 사진 한 장 무너지는 시간, 그걸 좀 볼 수 있겠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목걸이를 풀었다. 그 안의 사진을 본 순간 도현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지연, 그리고 7살 민준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사진 도대체 어디서 난 건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나? 김우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8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꿈처럼 어른의 손정원, 나무 그림자가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적 단서, 귀 뒤의 점 그 순간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자네, 오른쪽 귀 뒤를 한번 만져보게. 그곳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있을 걸세. 네, 어떻게? 김우석은 놀란 얼굴로 손을 귀 뒤로 가져갔다. 정확히 점이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걸 회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도연은 차분히 말했다. 그건 내 아들만이 가진 특징이야. DNA 검사 그날 밤, 2사람은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부자 관계가 우리 집 국민 통부의 중문부 일치합니다. 김우석은 말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가 정말 민준이란 말인가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도연 회장님의 아들이 맞는 건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김우석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평생 김우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갑자기 최민준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주어졌고 그것은 곧 존재의 재구성이었다. 기억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도연은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의사 말로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기억을 스스로 봉인했을 수 있대. 보육원에서의 학대 엄마와 헤어진 날의 공포.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마음이 스스로 문을 닫은 거야. 그 말에 우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어딘가에서 트너인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또 다른 진실. 그리고 손자 며칠 뒤 김우석은 조심스럽게 진실 하나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은 준호예요. 올해 7살입니다. 도연은 놀라움과 함께 그의 눈동자에 깊은 감동이 번졌다.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 김우석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아이. 도연은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38년 전 7살 민준이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 아이? 이건 정말 내 핏줄이 맞구나. 다시 만들어지는 가족 그날 오후 김우석은 아들 준호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어른의 집을 찾았다. 갑자기 네가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니 이거 사기 아니야. 장인은 의심을 품었지만 김우석은 친자 확인 결과지와 최도현이 손수 쓴 편지를 건넸다. 민준? 이게 정말 내 이름이었구나. 내가 키운 사위가 이런 기적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장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서 아빠랑 잘 살아라. 넌 이제 준호에게 진짜 아버지가 돼야 한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빠가 데리러 왔단다. 그 말에 준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김우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는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야. 사회 생명의 웃음소리,
그날 저녁 최도연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커다란 정원과 배나무, 그리고 넓은 거실에 눈을 반짝이며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저 높이 올려주세요. 그래, 우리 준호 슈퍼맨처럼 날아보자. 도연은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며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 웃음은 잃어버렸던 30회를 보상받는 듯한 기적이었다. 후계자라는 부담 앞에서 저녁 식사 후 최도연은 김우석을 서재로 불렀다. 이건 우리 과수원 재단의 모든 문서다. 이제 자네가 내 아들이자 후계자니까 차근차근 배워가길 바란다. 우석은 당황했다. 저는 준비도 안 됐고 운전기사에 불과합니다. 아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네 안엔 내 정신이 흐르고 있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낼 거다. 그날 밤 우석은 긴 시간 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기다려온 시간. 다음 날 아침 최도연은 김우석을 데리고 저택 2층 끝 복도로 향했다. 그곳은 수십 년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잠겨있던 방이었다. 이 방은 내 방이었단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먼지 낀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오래된 책상과 장난감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로봇 기억나니?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어.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곤 했지. 김우석은 천천히 그 로봇을 손에 쥐었다. 거친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에 닿았을 때 무언가가 툭 하고 터졌다. 파편처럼 떠오르는 감정, 울트라맨.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막았다. 그래, 울트라맨, 내가 그렇게 불렀었지. 최도연은 눈을 크게 뜨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의 아들이 직접 떠올린 기억. 김우석은 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은 채 머릿속에 파편처럼 이미지들이 흘러나왔다. 정원에서 배 따던 작은 손, 자전거 뒤에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아버지, 애엄마라 부르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높이 들어 올리며 우리 민준이 최고지라고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 가족의 온도,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준호는 아빠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고 김우석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칼을 넘겼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난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이렇게 손자를 데리고 나타날 줄은 몰랐어. 김우석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집 냄새가 낯설지 않아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온도란 게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거야. 할머니에게 가는 길 며칠 후 도연은 우석을 데리고 저택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거기엔 단정히 관리된 무덤 하나가 있었다. 묘비엔 이지연, 사랑하는 아내 민준의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다. 여기 어머니시죠? 그래? 너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다. 김우석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야 찾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 말에 도연도 무릎을 꿇었다. 두 남자의 눈엔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약속이기도 했다. 야 첫걸음, 배움의 자세로 민준아 이제는 배워야 할 게 많단다. 도연은 매일 아침 김우석에게 과수원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토양의 성질 가지치기의 시기, 해충관리법 유통계약서의 해석까지. 우석은 처음엔 얼떨떨했다. 수치를 외우고 도표를 읽고 지역 농민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연과 함께 농장을 돌고 밤이면 일지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다. 아버지의 피아들의 정신 어느 날 도연은 조용히 묻는다. 힘들지 않냐?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기분이랄까?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 그게 필한다. 우리 집안의 정신이기도 하고. 버고 준노의 웃음, 과수원의 미래 준호는 매일 유치원이 끝나면 할아버지와 아빠가 일하는 과수원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그래, 꼬마 농부 출동했네. 작은 장갑을 낀 아이는 물조리개를 들고 나무에게 인사하듯 물을 뿌렸다. 나중에 크면 저도 배농사 지을래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보이는 백꽃나무를 바라보았다. 예의가 우리 집 셋째 세대를 잇겠구나. 네 과수원 후계자 공식 선언. 세 달 후 최도연은 지역 농협과 언론 거래처 인사들을 초청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나는 우리 과수원의 차기 대표를 발표하려 한다. 내 아들 최민준이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게 될 것이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어디에서도 보도된 적 없는 존재였던 민준이란 이름이 갑자기 후계자로 등장한 것이다.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숨겨둔 자식이었대. 옛날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도 있던데.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다. 소문은 중요하지 않소.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업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뭐 다시 부르는 이름. 그날 밤 김우석은 서재에서 조용히 가족 족보를 꺼내보았다. 거기엔 어릴 적 자신의 이름, 최민준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펴 펜으로 사인했다. 김우석, 최민준 38,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 이름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모로꽃피는 과수원 봄이 깊어갈수록 과수원 전체는 하얀 백꽃으로 물들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고 그 속을 준호가 두 팔을 벌린 채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이 꽃이 진짜 나중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작은 꽃 하나하나가 가을이 되면 달콤한 배가 되는 거란다. 아빠도 이 꽃에서 나왔어요? 그렇지. 아빠도 이 나무랑 같이 자랐단다. 우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태어난 해에 심었다던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아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마치 되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이제 우석의 하루는 바빴다. 새벽엔 과수원 점검, 오전엔 출하 계약, 오후엔 직원들과의 간담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엔 꼭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밥을 먹었다. 도연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말했다. 네가 아버지가 되니? 참 신기하구나. 내가 널 업고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요즘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은 젖어들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38년이 걸렸다. 머미아의 과거를 추억하는 날, 어느 흐린 날, 우석은 도연과 함께 오래된 농기계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지연의 젊은 시절 사진 도연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직도 앳된 얼굴의 어린 민준이 있었다. 이 사진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나였네요. 그래, 그 미소, 그 눈빛 그대로야. 우석은 조용히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되찾은 삶의 조각이었다. 뭐 집의 의미하루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집은 여기인 거죠? 우석은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의 던려에 톡 잡고 말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어디 안 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대답에 준호는 방긋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이란 건 결국 누가 기다려주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돌아온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수확의 계절이 오다 그해 가을. 과수원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다. 햇살에 반사된 배들의 윤기는 마치 금빛처럼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해에는 정말 대풍이네. 그 회장님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뭔가 기운이 좋아졌어. 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수확 현장에 있었다. 직원들과 함께 배를 따고 분류하고 상자에 담았다. 땀에 젖은 셔츠와 흙 묻은 손끝.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과수원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하루 일과가 끝난 늦은 오후, 민주는 배에 한 상자를 들고 아버지 도연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올해 수학 정말 최고입니다. 도연은 상자 속 배를 하나 꺼내어 가만히 쳐다보다가 미소 지었다. 이건 내 배가 아니야. 이건 네 배다. 네가 심고 네가 가꾼 결실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오신 땀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진짜 주인은 너야. 이 과수원도 이 가족도.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시고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맛. 내 가족 사진 한 장 며칠 후 민주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제안했다.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가족 사진, 네. 아버지, 저, 그리고 준호, 그리고 이 사진을 새로 만든 목걸이에 넣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껜 다시 물기가 맺혀 너무 좋다. 이번엔 이 사진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 언덕 위에서 가족 사진은 과수원 뒤편의 낮은 언덕 위에서 찍었다. 배나무들이 늘어진 배경 노을이 지는 하늘. 준호는 앞에서 환하게 웃고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도현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깔깍.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순간. 그러나 그 사진 속엔 38년간 흩어진 시간과 아픔을 이겨낸 한 가족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시 이어지는 목걸이, 그날 밤 새로 만든 목걸이 3개가 각자의 손에 쥐어졌다. 안에는 2025년 가을 우리 다시 만난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이 작게 인쇄되어 들어가 있었다. 이건 이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낼 목걸이야. 도연의 말에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어느 날 할아버지, 이 배는 너무 커서 제 얼굴만 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그 얼굴만 한 배로 배집도 만들어줄게. 아빠도 도와줄 거죠? 당연하지. 민준과 도연, 그리고 준호는 과수원 한켠의 평상에서 나란히 앉아 배를 깎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다. 이토록 평범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 새로운 목표 민주는 최근 과수원 브랜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우진농원. 그의 어린 시절 이름 잃어버렸던 시간이자 다시 되찾은 뿌리의 이름이었다. 과거는 아픔이었지만 그걸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 과수원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릴 거야. 그는 지역 청년들과 협업하여 청년농부 양성 프로젝트도 계획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 그리고 지연에게 그날 저녁 민주는 홀로 어머니 지연의 묘를 찾았다. 손에는 최근 수확한 배에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 배 올해 처음으로 제가 따서 제가 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셋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아빠가 됐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준호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그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리움, 감사, 그리고 다짐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완성된 이야기, 가을이 끝날 무렵 마을 축제에서 우진농원은 올해의 우수농가로 선정되었다. 민주는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엔 또다시 빛나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해질 무렵 과수원 언덕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준호는 손에 작은 삽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배나무 심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 가족 나무를 하나 더 심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고르고 작은 묘목 하나를 심었다. 준호가 나무 옆에 팻말을 꽂았다. 우리 가족의 나무 지켜줄게.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겠지만 사실 이건 서로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모양이에요. 마무리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기 어려운 상실을 안겨주지만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의 목걸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렸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모두 기다려본 사람 혹은 기다림을 놓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려본 적 있나요? 혹은 가족, 부모님, 자녀, 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은 순간을 꿈꿔본 적은요?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감정이나 당신만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아버지를 오래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한 적 있어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30년 만에 연락된 여동생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그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가족을 기다려본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가 또 듣고 싶으신가요? 준호가 성장해서 다시 할아버지의 길을 잇는 이야기, 잃어버린 누군가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